퀸즐랜드의 수도인 브리즈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주로 추워진 자신들의 나라에서 따뜻한 남반구의 이곳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6년 9월 4일 1월 오전, 존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면밀히 말하자면 브리즈번에 있는 이날라라는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였죠. 당시 그곳은 호주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과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는 다소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여기 살고 있던 장과 톰은 아들인 존에게 큰 사랑을 주며 그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어렸을 때 사진이나 전기, 전자, 천문학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 관심이 몇 달 이상 지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같은 동네에 살던 커트라는 아이였습니다. 사진 찍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을 땐 미술관에 같이 가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고, 동시에 천문학에 취미를 붙였을 땐 오래된 천체 만환경을 구해와 사진으로 현상하는 재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던 장과 톰은 별도의 놀이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무로 지은 창고였는데 거기서 사진 현상을 하거나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사진을 형상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도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던 존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영화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 물질들을 만드는 데 관심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화학 수업을 받으려는 그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 성적을 얻어야 화학이나 물리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존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호기심이 무척이나 많았던 존은 친구인 커트와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아냈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화석이나 오래된 물건들을 발굴해내는 것이었는데, 처음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마당의 땅을 무려 4m 깊이까지 파내려가기도 했었고, 거기다 5m 길이의 터널을 만들어 그 끝엔 방과 같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 방의 높이는 1.5m 정도로 초등학생이었던 자신들이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과 천장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벽돌과 나뭇가지들을 가져와 덧대 보강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직접 만들어낸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으나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존의 아버지인 톰이 위험하다며 그 터널을 메워버리라며 명령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존과 커트는 이미 그곳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였죠. 도서관에서 빌린 무기 관련 책을 보고 쓰레기장에 가서 재료들을 주워온 다음 따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슬러그 총이었습니다. 샷건의 구조를 보고 따라 만들었던 총이었는데 그 능력은 실제 총과 크게 다를 게 없을 정도였죠. 화학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존은 화약까지도 재료들을 구해와 직접 만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미조차도 아버지가 금지시켰기에 존은 총기 소지 합법화 나이가 되자마자 라이센스를 취득했죠. 그때는 존이 12세가 되던 1978년이었습니다. 12세의 존은 소총과 엽총 등을 수집하기 시작했었고, 동시에 한 역사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전쟁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종착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작 10대 후반이 되었던 존은 백인 우월주의자와 나치의 이념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같은 동네에서 활동하던 신나치 단체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써냈던 마인캄프의 사본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더욱 심취하기 시작한 존은 과거 나치의 군 유니폼까지 구입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존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쪽에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그리는데 만족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머니인 장이 발견하여 남겨둘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존, 이리 와보렴. 네? 이거 설마 하켄크로이츠를 그려놓은 거니? 네, 당장 치우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보게 될지 두렵구나. 너 설마 그 나치 애들하고 아직 어울려노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전에 아빠가 얘기했을 때 제가 약속했잖아요. 어쨌든 이건 지워놓을게요. 존의 이러한 행동은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인 관념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특정 부류의 사람에 대한 증오로 변질된 것이었죠. 동성애자들을 지인들에게 속된 말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혐오감은 점점 커져갔고, 때때로 동성애자나 소아성애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숙청하겠다고까지 얘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존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인들은 단지 말뿐인 허세라고만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죠. 하지만 존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어렸을 적 과거였죠. 존이 8살 때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18살인 친구의 형이 갑자기 찾아와 친구와 자신을 두들겨 패고 성폭행하기까지 했었죠. 그렇지만 때마침 아버지인 톰이 집으로 돌아와서 형은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달아나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존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일절 설명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죠. 당시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나중에서야 형이 그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과속으로 나무에 충돌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들어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존이 15살 때였죠. 같은 동네에 살던 동갑의 여자아이와 사귄 적이 있었는데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어 결국 임신하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었죠. 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아이는 결국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이름을 탐이라고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존은 여자아이와 딸을 거부하고 싶은 듯 아예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고 결국엔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로서 존은 나치의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갔고 그런 탓에 사람들을 가려가며 사귀는 습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친구가 많다고 해도 될 만큼 학교 생활에 문제는 없는 듯 보였지만 친하다고 할 만한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직업을 가질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간판 제작소에 취업하고 얼마 지난 후엔 호주 내에서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던 대형 스포츠 센터에 취업하여 수리공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포츠 센터는 집인 이날라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라 커트와 다른 친구인 마크와 함께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존은 큰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간혹 동성애자나 아동성애자에 대해 극단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해 지인들을 당황스럽게 하긴 했지만 가끔 있던 일이었기에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직업은 화장터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일이었기에 맡았지만 일하는 내내 뜨거운 열기, 고인들과 함께해야 했기에 그 일조차도 존에게 오랫동안 붙어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타지에서의 직업들도 이렇게 금방 관심이 식어버려 그만두게 된 존은 결국 친구인 마크, 커트와 함께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986년 2월, 친구들과 함께 호주 횡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존, 커트, 마크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 4명과 어린아이 3명이 함께하는 꽤 규모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행이 아니라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있던 이날라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에 떠난 여행이었으니까 말이죠. 차량 2대를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던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의 애들레이드에서 차량 한 대가 엔진이 퍼지면서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춰선 그곳 근처에 있던 한 카라반 타운에 며칠간 머물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집을 구해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방문했던 것이었죠. 존은 마크와 마크의 임신한 여자친구인 에스미와 함께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리한 장거리 여행과 녹록지 않았던 환경 탓에 유산하기에 이르렀고 그 충격을 견디기 힘들었던 탓인지 그 커플은 다시 고향인 퀸즐랜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존은 그리하여 작은 카라반을 얻어 혼자 머물기로 했고 그것대로 만족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 1988년이 될 때까지 그는 자동차 박물관의 바닥 페인트공으로 취직하여 많은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깨까지 오는 갈색 장발에 일반 성인 남성보다 약간 작은 키를 갖고 있던 존을 다른 모든 직원들은 유쾌하지만 약간 고집이 센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살이었지만 그런 외모를 갖고 고음의 허스키하기까지 한 목소리로 더욱 어리게 보기도 했었죠. 이렇게 잘 어울려 지내는 듯 보인 존은 이곳의 빡빡한 월급 사정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그해 말 카라반타운 근처에 있던 도축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존과 함께 애들레이드로 함께했던 친구 중 한 명인 케빈의 소개를 받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케빈은 카라반에서 나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머물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은 케빈의 여자친구인 미셸도 함께 머물고 있는 집이기도 했지만 흔쾌히 승낙하여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존은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직무 방식에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돼지나 소와 같은 동물의 내장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파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그는 높은 일의 강도와 피 튀기는 험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꽤 즐거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3조 2교대 근무라 일반 사람들이라면 10중 5은 일주일 이내에 그만두고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배경엔 어렸을 때 병으로 인해 후각을 잃어버린 덕도 있었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후각이 없이 살아왔던 존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도축장에선 이점으로 함께 해주고 있었죠. 어쨌든 존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케빈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면 도축할 때의 요령에 대해 자랑이라도 하듯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키고 어떻게 숨을 끊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선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어디에서건 상대방이 누구건 간에 늘어놓는 그의 습성은 누그러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케빈과 미셸은 그런 그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2명이었고 한 번은 철로 된 곤봉으로 아동 성범죄자들을 처단하려는 계획에 대해 들은 적도 있었죠. 처음에 케빈 부부는 존의 말들이 허풍으로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여지는 그의 실제 모습들로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독을 제조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을 읽는다거나 가스 토치를 사서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한 번은 집안에 있던 작은 창고방에서 존이 사놓은 긴 밧줄, 스키 마스크, 제조해놓은 독이 들어있는 병, 정글용 칼을 발견했을 땐 그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미셸은 케빈에게 존을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며 말했지만 그는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굳이 그랬다가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만류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케빈의 개가 존의 개를 공격했던 날이었죠. 케빈의 애완견인 불테리어와 비교했을 때 조금 작은 견종이었던 존의 애완견인 브릴러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다가 그 모습을 발견한 존이 한 가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존은 미셸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셸, 드디어 왔구나. 오늘도 고생했어. 그래. 식사는 했어? 이따가 케빈 오면 같이 저녁 먹게 준비하고 있을게. 잠깐만 미셸. 내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창고로 같이 가줄래? 선물?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미셸은 평소에도 그를 겁내고 있었기에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간다는 것조차도 꺼려했지만 가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내가 문을 열 테니까 보고 놀라지 마. 짜잔! 열린 창고의 천장에는 무언가 끈으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빈이 키우던 애완견인 불테리어의 사체였죠. 그것을 보게 된 그녀는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케빈에게 바로 전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곧바로 존에게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며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자면 좀 긴데 너희가 아끼던 강아지니까 설명해줄게. 어제 테리가 없어졌다며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테리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일단 내 얘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정중하게 부탁할게. 너희한테 테리가 도망갔을 거라 얘기했었고 그 부분은 너희도 어제 동의했던 부분 맞지? 맞아. 그리고 며칠 전에는 테리가 토비를 물어 죽였던 거 너희 둘 다 기억하지? 난 토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테리를 때려 죽이고 창고 천장에 매달아 놨었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토비의 죽음은 말 그대로 개죽음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테리는 어디 있는 거야? 창고에 매달아 놨다면서 지금은 없잖아. 아까 미셸한테 얘기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네? 테리의 사체가 너무 끔찍하니 내가 멀리 가서 묻어주겠다고 얘기하고는 차에 태워갔었어.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테리가 일어나더니 내 다리를 물기 시작했었지. 운전 중이었기에 너무 놀라서 사고가 날 뻔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고 테리를 밀어냈었어. 여기 내 바지가 찢어진 것도 테리가 물어서 그런 거야. 그럼 살아있는데 달리는 차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말이야 지금? 맞아, 정확해. 그리고 난 찢어진 바지를 제외하곤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금 네 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기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미셸한테 들었던 거야. 혹시 전 남자친구를 처리해주겠다면서 얘기한 적 있어? 그랬지. 내 계획도 모두 얘기해줬고 그런데 미셸이 하지 않겠다고 했었어. 존, 아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마음은 참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가둬놓고 불이나 전기로 고문하겠다는 건 범죄라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러니 확실하게 해야지. 사람은 언제 또다시 음흉한 성내를 드러낼지 알 수 없으니까. 케빈은 존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나눈 후 앞으로는 절대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집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존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내색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참아왔던 케빈 부부의 입장으로선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89년 존은 도축장에서 18세의 베로니카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곳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던 그녀는 지능이 일반인과 비교해 약간 떨어지고 시력과 청력도 떨어지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런 연약한 그녀의 모습에 끌렸고 사랑에 빠져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공포영화를 함께 보길 즐겼고 그녀도 그의 모습이 싫지 않았던 것인지 잘 따라주어 누가 봐도 잘 어울리는 커플 같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9월 사귄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둘은 결혼하여 애들레이드의 외곽에 있는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동네로 이사한 둘이었지만 아주 행복해 보였기에 가까운 지인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죠.